소개받은 최원일이고요. 아까 장기룡 교수님께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어디에 있는 누구고 뭐가 전공이고 이런 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이제 사실 로봇에 대해서 뭐 막 관심이 있고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학교에 와서 아무래도 과학 기반의 학교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들도 많아지고 저는 이제 인지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던 차에 여러분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컴퓨터를 만들어야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사람이 사용하기 좋을까? 그렇죠? 무슨 물건이든지 예. 그런 종류의 학문이 이제 심리학, 인지심리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지금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같이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젠 더 이상 컴퓨터 이런 게 아니고 막 로봇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휴먼 로봇 인터랙션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앞으로 로봇과 굉장히 이제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인터랙션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수업을 꼭 읽어야겠구나 이런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제 사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하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학자들입니다. 10명이면 9명 반이 공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을 갖게 되냐면 연구의 관점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 편한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의 그 핵심적인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로봇의 아주 그 CPU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로봇을 만들든지 하여튼 관점이 로봇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로봇을 만들리라. 예, 이게 이제 로봇 공학자들이나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휴먼 팩터를 전공하는 공학자들이나 하여튼 어떤 종류의 공학자들이든지 그게 이제 관심인데요.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 심리학자 아닙니까?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도대체 인간을 로봇이 어떻게 바꿀까? 이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도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예, 계속 뭐 두려워하고 사실 저희 지금 글쎄 장 교수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없어요. 파워포인트가. 원래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하는 포맷이 워낙 이게 그 대중화돼 있고 저도 그렇게 계속 수업을 들었고 그렇게 수업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커닝 페이퍼도 만들어 왔거든요. 혹시 까먹으면 이걸 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게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문자가 처음에 저 이제 언어심리학 전공자거든요. 문자가 처음에 이제 발명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당시 철학자들이나 그 공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되게 바보가 될 거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뭐든지 외웠어야 됐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잘 외우는 게 똑똑한 거죠. 근데 이 문자가 나와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플라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철학자 우리 세 명 알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렇게 세 명 아는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걱정을 했던 거죠. 되게 이제 문자가 나와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인간은 되게 바보가 될 게 분명하다. 왜냐면 이제 다 쓸 테니까. 그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도구든지 도구가 처음에 출현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저희를 바꾼다는 거죠. 저희를. 예를 들면 이제 2011년에 이제 사이언스에서 나온 그 논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하여튼 온라인에 뭐든지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오시지 마시고 PC방에 가시면 됩니다. 네. PC방에 가셔가지고 그냥 뭐 다 쳐보시면 진짜로 다 나와요. 다. 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언어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거고. 예.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제로 기억 능력이 일정 부분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그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파워포인트에 익숙해진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볼 것도 없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인데, 예. 여하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부분의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은 로봇 중심으로 어떤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공학자들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조금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할 때 과연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결론은 잘 모르겠답니다. 아까 일자리 결론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죠.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건 공학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이 로봇이 이렇게 효율적인 로봇이 되면 그러면 진짜 좋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이게 진짜로 효율적인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정말로 굉장히 최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물음들이고요. 이게 아까 그 융합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른 목소리들은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위안받는 거죠. 그래, 맞아, 이게 중요해, 필요해. 위안받고 공학자들은 지금도 막 실험실에서 실험 열심히 하고 좋은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네. 왜냐면 사람들이 찾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균형이 좀 맞게 이렇게 함께 이제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몇 가지 그러면 어떤 지금 휴먼 로봇 인터랙션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인간의 측면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랑 좀 먼 순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 로봇이죠. 그렇죠? 전쟁 2003년에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전쟁 로봇이라는 것이 단 한 대도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2003년,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근데 2008년만 해도 2008년에 이제 이라크에서 다시 이제 뭐 이런 재건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사용된 로봇의 수가 지상 로봇만 12,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엄청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지뢰 찾는 로봇, 무슨 정찰 로봇, 최근에 몇 년 전인가요? 그 북예멘에서 그 알카에다의 뭐 몇 순위 몇 위 되시는 그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그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암살을 누가 했냐면 무인 드론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영화가 아닌 거죠. 예. 지금은 뭐 무인 비행기 드론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 전쟁에서. 근데 우리가 와, 그러면 되게 좋다,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내도 되는 겁니다. 로봇들이 다 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이게
이게 심각하고 이게 아주 그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로봇가 잘못해서 민간인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에 센서가 달려 있는데 센서가 달려 있어서 로봇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적군이다. 만나면 죽여라. 그렇죠? 입력을 해 놓을 텐데 뭐 이게 완벽해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뭐 미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전에도 뭐 이런 일들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들어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오는 영국 그 다국적군이죠. 그렇죠? 다국적군 돌아오는 거 잘못 오인해 가지고 미사일 쏴서 날려버리고.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조금 저희랑 이제 가까운 분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노인 돌봄 로봇 어떤가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10% 정도. 지금 2015년 통계청 통계로 13.6%였습니다. 이게 이제 7%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사회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점점 사회가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100명 중에 14명이 넘어가면 14%가 넘어가면 그건 이제 고령 사회입니다. 이제 진짜 늙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이제 5명 중에 1명이 만약 65세 이상이다. 그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OECD에 있는 이제 여러 우리 손에 꼽히는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전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가 우리 옆나라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고령 사회죠. 14%는 2018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 옆에 있는 전라남도는 이미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죠. 전라남도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인데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초고령 사회가 언제 오느냐? 앞으로 6년에서 7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는 아까 우리 로봇 밀도 1위였잖아요. 우리나라 또 1위 하는 거 있습니다. 기대 수명 1위입니다. 네. 2018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랜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하다는 것은 아주 저명하고 공신력 있다는 의학 잡지인데 랜시스 1월호에 각 나라들의 이제 기대 수명을 이제 여러 가지 이 통계 기법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더니 당당히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1위. 네. 머지 않아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좀 과장이고요. 반 이상은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예, 큰일입니다, 진짜. 예. 100살까지 막 건강하게 막 이렇게 살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세상 막 로봇하고 막 상호작용하면서.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80살에 누웠습니다. 그러면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20년을 그러면 누가 20년을 나를 돌봐줍니까? 김병에는 효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야죠, 로봇. 그렇죠? 로봇은 자기가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불평불만이 없어요. 프로그램된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돌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걱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돌봄 로봇이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파서 밥을 떠먹을 기운도 없어요. 밥을 떠먹을 기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들이 아빠 너무 힘들죠. 내가 밥 먹여줄게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제가 밥을 한 숟갈 떠먹여주면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낫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이란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그냥 맨 직각으로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예.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못 먹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이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휴먼 디그니티라고 그러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아주 작은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돌봄 로봇 필요하죠.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없는데 뭐 지금. 제대로 된 로봇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엄청난 펀딩을 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돌봄 로봇, 노인 돌봄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돈 엄청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봇이 다리가 없어가지고요. 문지방을 못 넘어요. 네. 우리나라 집은 다 이렇게 문지방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문지방을 만나면 장애물, 스탑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루에서 싹 준비해가지고 할아버지 계시면 안방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런 거 이제 우리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기술 지상주의, 기술 만능주의가 과연 이런 종류의 논의가 얼마나 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의 비인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치료 로봇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장애가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많은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증상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저기 봐. 지금 보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예. 그게 이제 사실 이 상대방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이제 그런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고, 이 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놀이 치료라는 겁니다. 장난감이나 이게 더 잘 들리시죠? 그거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놓고 그냥 이렇게 그 방 안에 이렇게 놓고 녹음 기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다가 하고 있는 녹음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 하라면 해야지. 기계가 하라면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놀이방 같은데 장난감을 막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있으면 아주 다행인 거죠. 하나를 고릅니다. 그럼 이제 얘랑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놀이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놀이치료가 잘 안 돼요. 이게 많이 시도들 하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영국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온갖 로봇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그 로봇 수업에 나와 있는 로봇들입니다. 뭐 키즈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키미온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뭐 카스파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을 다 써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팍 나오느냐.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증상이 확 좋아지고 이렇지는 않고요. 아직.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을 쓰게 되면 인간 치료자보다 훨씬 더 이 치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다리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료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은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치료해야지,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과 막 이런 막 힘이 넘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2시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기분이 막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애들이 미워 보이고 막 그렇죠? 이게 인간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데서 자폐아동 얘기했지만 요양원 같은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데 간병인들이나 혹은 거기 이제 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놀아드리러 가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요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려동물을 이용한 그 치료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이용하면 그러면 그게 효과가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려동물은 위생상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둘 서로에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먹이도 계속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결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실제로 했던 건데 파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저희 로봇 수업 책에도 그림도 나와 있는 바다 표범 모양의 그 하얀 그 인형 같은 로봇인데 얘는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고 아주 기본적인 정서 표현도 할 수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한 요양원에 한 4대 정도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럼 4대가 모자라는 거야. 계속 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막 그 정말 치료하기 힘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 치료할 수 있고 정말 적적하고 외로우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죠? 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과연 그럼 이러한 로봇과의 관계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이렇게 트랜스퍼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이 로봇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자폐 아동이 한 로봇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럼 과연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이 사람이 괜찮아져서 다른 사람과도 똑같은 종류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점인 거죠.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래도 예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불찰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막 신경질을 안 내요. 그렇죠? 아이씨, 그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만 얘기해. 그렇죠?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밀당도 좀 하고, 그렇죠?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그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느 때는 내가 확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팍 쪼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관계가 발전하고 그러는 건데 로봇과의 관계는 사실 이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종류의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로봇은 처음에 디자인될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논의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런 종류의 로봇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로봇과 아주 친해지고 로봇을 통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진짜로 좋기만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거기에 굉장히 그 고무되잖아요. 내가 만든 로봇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하는 어떤 한 집단의 그 로봇을 집어넣더니 집단이 생기가 돌고 밝아지고 이런 건 아주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분명히 더 좋은 로봇, 더 괜찮은 로봇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잘 쓰여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근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 디자인이 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학자들끼리만 머리를 막 싸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그렇죠? 사회학, 심리학, 뭐 심지어 경영학, 그렇죠? 혹은 철학. 이런 종류의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혹은 그 필드에 계신 분들 그렇죠? 함께 모여서 처음에 로봇을 디자인할 때부터 저희 그 로봇 수업 1장에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디자인할 때부터 그 문제를 처음부터 짚고 나가지 않으면 일단 한번 딱 만들어놔서 그게 풀려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 상호작용에서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제목과 관련해서 쳐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섹스 로봇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요 온갖 종류의 안 좋은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네.
문제다. 예, 심각한 우려가 뭐 예상된다. 거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데이비드 레비라는 아주 그 인공지능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레비라는 분이 아주 그 이 섹스 로봇의 신봉자입니다. 이분이야말로 2050년이 되면 인간과 로봇의 이런 그 이 내밀한 관계가 아주 일반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가 너무 많아서 완전 뭐 1대 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이게 분명히 데이비드 레비가 주장하는 방식의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만들어지면 뭐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성산업, 그렇죠? 이것도 인간이 그런 산업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로봇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게 다 불법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될 가능성이 없지만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인간 그 성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범죄율이나 이런 것이 확 줄 거고 뭐 하여튼 뭐 장밋빛 미래들 데이비드 레비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장밋빛 미래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별로 장밋빛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들이 많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섹스 로봇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 여러분들도 사실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시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이민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예. 미국 가셔서 사시면 되는데 비싸고요. 아직은 비싸고 처음에 디자인된 게 이게 무슨 로봇과의 어떤 그런 고귀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로봇들은, 섹스 로봇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었죠. 아직은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류의 사례들보다는 조금 더 먼 얘기인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근데 다른 종류의 논의보다 반대파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예. 좀 지겨워지려고 그러시죠? 그렇죠? 빨리 끝내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로봇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거부감은 안 드세요? 괜찮으세요? 로봇? 우리 집에 로봇 한 200만 원짜리 로봇 지금 페퍼나 이런 로봇들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래요? 그러면? 사서 키워보실래요? 한번?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학습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잘하거든요. 네. 우리 그 아이들이 지능이 잘하듯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로봇하고 친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게 언제 마음을 줄까요? 로봇이 어때야? 그러니까 이 연구를 맨 처음 시작한 건 어떤 로봇들을 가지고 한 거냐면 산업용 로봇들을 가지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로봇을 만들 때는요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시작된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그 미국의 온 연구비를 다 긁어모은 그 인공지능 연구단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전 시스템이 자동화된 그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잘 안 돼서 최근에 나온 개념 혹은 뭐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동반자 협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를 보면 그 산업용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꼽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로봇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산업용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로봇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렇죠. 그렇죠. 수행 능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수행 능력이. 그러니까 그 전쟁 로봇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이걸 만들어서 전장에서 투입을 하잖아요. 투입을 하면 얘가 기능을 한두 번 제대로 못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로봇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가. 그런데 이 산업용 로봇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머노이드나 이런 종류의 관계지향적인 로봇들은 사실 얘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봇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체 없는 로봇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시리나 빅스비나 이런 게 다 말하자면 비서 로봇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리가 막 너무 머리가 나쁘고 그래서 뭐 불편하시거나 이러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야, 너는 나랑 대화하기는 아직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러고 갑자기 시리를 끊고 뭐 지우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사실은 로봇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로봇을 의인화해 버립니다. 이건 뭐 의인화하는 거야 뭐 로봇뿐이겠습니까? 뭐 의자랑 둘이 한번 한 3일 살아보세요. 네. 그러면 얘랑 무지하게 친해집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오늘은 내가 너를 안고 있지 않을게. 뭐 이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친해져.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대상에게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의 특성이나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귀인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로봇은 이제 얘가 굉장히 우리랑 닮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강아지 로봇이 있습니다. 스팟이라는 강아지 로봇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로봇독 스팟 뭐 키킹 뭐 이렇게 키워드를 해서 쳐보시면 강아지 로봇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관계자들이 이 로봇을 발로 빵 찹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중심을 잡고 다시 걸어가요. 그걸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린 이유는 회사에서 올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봐라.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 네. 아무리 차도 넘어지질 않는다. 이게 로봇이 가는 강아지처럼 이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인데 이게 발로 쳤을 때 넘어져서 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세게 차도 얘가 안 넘어져요. 굉장히 이제 기술이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올렸는데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로봇이 아프겠다. 왜 우리 불쌍한 로봇을 때리냐. 그러면서 이제 뭐 폭력 사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막. 네. 그런 걸 예상한 건 아니었죠. 근데 그거 여러분 보시면 조금 불쌍해요. 네. 이건 분명히 기계고 아무것도 통증을 느낄 수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맞는다는 표현도 되게 의인화된 표현이죠. 지금 맞았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강아지 일어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제 얘기 별로 재미없으시면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우리 스스로 얘를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고 이 신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지나치게 신뢰하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로봇이랑 같이 나간 거예요. 2인 1조는 아니지만 1인 1로봇 이렇게 둘이 같이 나갔는데 얘를 이제 의인화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너무 좋아지는 거죠. 얘가 너무 좋아져서 둘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로봇을 구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냥 여기서 예를 들면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죽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죽으면 나도 전우를 잃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병사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똑같은 로봇은 조금 로봇한테 미안하지만 오늘이라도 1000개씩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신뢰가 언제나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신뢰를 이제 과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그 체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왓슨이 카스파로프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기게 되는데 굉장히 웃긴 게 이게 왜 졌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왓슨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왓슨이 어떤 수를 뒀을 때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수를 했는데 카스파로프 생각에는 이건 또 무슨 신묘막측한 수인가. 그렇죠?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겁니다. 저 로봇이 저런 수를 둘 리가 없는 거죠. 저런 이상한 수를 두는 건 분명히 얘가 10수, 100수 앞을 내다보고 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바보같이 인간처럼 받아서 치면 내가 분명히 진다.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막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신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이제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치료 로봇이나 놀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과신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제 그 인공 보철학 이런 학문 분야도 요새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철을 이제 그 뉴로사이언스나 아니면 그 뉴로미케닉스 같은 걸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보철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병원에서 막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골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마비가 와서 이제 다리 딱 대면 잘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기계들이 굉장히 그 제한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예를 들어 이 기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그럼 이제 집에 가져가면 이제는 누가 통제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막 끼고 막 밖에 나가고 막 비 오면 좋다고 나가고 눈 오면 좋다고 나가고 이러면 이제 이게 과연 그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들에 이제 얘가 과연 얼마나 강인한 견딜 수 있는지 이거 테스트를 잘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끼고 나가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 거기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디 놀러 갔는데, 그렇죠? 작동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다 이제 과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신뢰를 너무 해서 문제인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즈맷이라는 로봇, 그 어린이용 정서 표현 로봇을 만든 MIT의 신시아 브리즈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랩에서 나온 연구 하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뢰로운 로봇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로봇을 보다 금방 의인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하고 닮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봇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무슨 무슨 컴퓨터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겁니다. 네. 눈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작업장에서 그냥 산업용 로봇들은 되게 투박하고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 로봇 몸체에다가 눈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러면 작업 효율이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하고 제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쟤를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봇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만약에 과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이러한 종류의 의인화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최대한 인간 같지 않게 보이는 게 그게 과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연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실제 공학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을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뭐 이제 로봇 사용 전면 금지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일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수요들이 있거든요. 예. 로봇이 꼭 필요한 분야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또 우리도 굉장히 이 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린 세대들은 이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로봇을 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시도 하시고 그렇죠? 예, 혹시 여기 로봇 공학자 있으시면 아까 제가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예, 로봇 공학자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여러 학자들과 융합을 해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미래를 위해서 로봇 수업을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